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린다 하는 말 아시죠? 일부의 잘못이 전체를 어지럽힌다는 그런 흔하게 쓰는 말인데요. 일부의 행동 때문에 전체가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것도 이런 미꾸라지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는 와중에 일부의 행동이 전체를 판단하는 근거로 오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교회 중심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보면 일부가 일으킨 문제로 개신교계 전반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하고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를 하는 교인들의 모습도 보이지요.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의료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눈총을 받고 있지만 휴진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2배, 3배 고생하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성 혐오,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남성이 범죄자가 아니죠. 또 아이를 학대한 의붓 엄마가 있다고 해서 모든 엄마들이 동화 속 계모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사회의 갈등이 불거지면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게 마련인데요. 그럴수록 한 집단 혹은 어떤 특징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은 다른 의미에서 조금 더 날카롭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는 모두가 연결이 돼 있지만 또 하나의 덩어리로 대충 묶어버리기에는 또 다들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자, 8월 20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뉴스픽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마스크를 쓰셨다가 오늘은 드디어 마스크를 벗으셨어요, 이 두 분이.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미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널이 폐활량이 좋아야 되는데 어제 KF 기사 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벗었습니다. 어제 좀 숨 넘어가실 뻔했죠. 자, 전혜연 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셨어요? 네네. 뭐 요즘은 정말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정말 맞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스크를 정말 쓰는 것만이 그래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가 지금 벗었습니다만 네. 나도 위하고 타인도 위하는 길이 맞아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생활을 조금 두 분 다 좀 절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광주를 방문해서 5.18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자, 보수정당 대표가 사과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 뭐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송 박사님? 처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쓴 글을 낭독을 했는데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너무 늦었다. 100번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원혼의 명복을 빌고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유족들께 깊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약간 울컥해서 목이 메이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걸 보는 많은 국민들이나 광주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행방불명자 묘역도 따로 있는데 거기서도 헌화를 했습니다. 이름 없는 희생자까지 잊지 않겠다라는 다짐인 것 같아요.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광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이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 당이 엄중한 해초리를 들지 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죄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역사적 화해라는 게 사실은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지금 마냥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표해서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 전두환 군부 시절에 국보위의 위원으로 참여한 네.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처음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엄청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네. 항의하는 유족들이나 시민들이 있으니까 영무실에 몸을 숨겼다가 도망치듯 열차를 타고 빠져나온 이런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5.18 망원 인사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광주 시민들이 격앙이 되어 있을 텐데 네. 당시 그분들의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 질문했더니 제대로 대답하지도 않았던 이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화가 나는 거는 선거 때나 선거 전만 되면은 뭔가 호남 민심을 한번 달래는 듯한 신용을 하기 그렇죠. 위해서 오는 게 아니냐. 정말 진심을 담고 오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장면에서는 네. 똑같은 말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실 80이 넘은 노정객이 무릎을 꿇은 이 행동이 100마디 말보다 더 진심을 담았지 않겠나.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전략적인 행보를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광주 방문을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첫 번째 진심인지 아닌지는 피해자가 판단해야지 언론이나 제3자가 판단할 분야는 아니다. 좀 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한숨이 나서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네. 5.18 관련한 토론회를 하는 날 국회에 일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토론회가 열린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유한국당 시절이었죠. 일부 정치인들이 나서서 5.18에 대한 색깔론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지금이 몇 년도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됐었고 그 이후에 국민으로서 과연 어떻게 징계가 되고 처리하나를 봤었는데 굉장히 솜방망이 징계가 됐습니다. 경고 처리라던가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또 징계를 질질 끌다가 한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일부 정치인들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원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없이 김종인 위원장이 간 것에 대해서 과연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두 번째로 5.18 관련 법안 지금 국회에 지금 여러 가지 발의가 되고 있고 5.18 관련한 이제 3단체라고 하죠. 유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광주에 있는 단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통합당이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그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국회에서 가장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법안이지 그렇죠. 어떤 언론 앞에서 보여주는 일시적인 행동이나 저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나라 지금 근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친일파 논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쌌던 각종 논란, 네. 색깔론,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권 탄압입니다. 이 부분이 통합당이 넘지 않고서는 저는 국민통합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가해자들이 나서서 마치 국민통합을 외치는 것처럼 외치는 모양새에 저는 진정성 없고 오히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피해자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고요. 지금 5.18 진상규명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더 조사돼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상규명부터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통합당이 어떤 입장인지를 밝혀야 된다. 네. 그리고 그 입장이라는 것은 법안을 통해서 됐을 때 약속이 네. 지켜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종인 위원장이 제가 대표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했는데 누구를 대표하는 것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당원 통합당? 전체를 예. 대표한 것인가요?
그럼 의원총회를 열어야죠. 네.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의원들이 이게 우리 통합당의 입장이다라고 당론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김종인 위원장 임기가 내년 4월까지고요. 말 그대로 영입된 비대위원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의 개인의 진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라는 명칭을 쓰려면 저는 통합당의 의원총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시적이고 영입된 비대위원장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했던 뭐 국회의원들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구를 대표하느냐, 누구를 대표한 사과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제 멘트 중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독일에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 것이 1970년 12월에 소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네. 당시에 이제 폴란드에 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던 거기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독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이후에 동방 정책을 하면서 독일 통일의 기초도 이루었고 이런 행적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한 걸음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을 어제 인용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헛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런 행보가 많은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이 바뀌어 나가는 첫걸음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빌리 브란트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헝가리의 한 TV 앵커가 네. 무릎을 꿇은 거는 브란트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민족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대입해서 무릎을 꿇은 건 한시적인 비대위원장이었지만 이걸 계기로 미래통합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수가 바뀌는 어떤 보수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법안이나 이런 걸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도 아마 정강 정책에 5.18 민주화 운동 명기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5.18 관련한 3법을 발언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미래통합당이 전향적으로 같이 힘을 합치는 것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저는 당장 진상규명이라던가 피해자 범위 확정 이건 떠나서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그 처벌을 강화하는 책임은. 법도 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형평성 문제라든가 조사위를 꾸려서 엄청 오래 조사해야 되던가 이러지 않아도요. 이미 5.18 관련해서 그렇죠. 이미 드러난 부분만 대조해도 허위사실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색깔론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당장 제재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무릎 꿇었다고 진정성 있느냐. 저는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제가 지금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네.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시도라는 것이 과연 통합당의 전체적인 것이라면은 지금이라도 당론을 이것으로 할지 논의를 착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한때 빨갱이라는 누명을 썼던 유가족들 아직 살아 있어요. 어머니들 가서 5.18만 되면 눈물 흘리는 거 우리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미뤄둘지 정말 국민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김정인 위원장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혜진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5.18 묘역을 참배했어요. 저는 뭐 네. 현직 의원들이 그리고 이 지역 출신 아닌 의원들이 5.18 묘지 참배하고 이러는 거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역시 조혜진 의원 지금 3선 의원인데 법안을 발의하고 용기 있게 나서야죠. 그래야지 진정성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 5.18과 관련돼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환 씨가 광주 묘역을 여러 번 갔고 또 참회의 길도 하고 관련자분들을 만나서 어떤 뭐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5.18 3단체 이제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 부상자회가 이렇게 날카롭게 입장을 냈어요. 의미는 있다. 하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본인의 사죄가 먼저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는 보지 않지만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통합당이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조금 희망찬 기대를 해보자면 좁은 땅덩어리인 한국에서 예. 동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통합과 화합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번 이런
이를 계기로 미래통합당도 전국 정당으로서 호남을 좀 더 끌어안고 호남의 아픔에 좀 더 공감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밝힐 건 제대로 밝히는 이런 일에 협조를 한다면은 영남에서 호남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호남에서 영남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이런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날을 좀 이상적입니다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당장 당의 대표적인 입장에서 했다면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 제명부터 해야죠. 그렇죠. 징계위원회 열리는 말에 거 따른 행동이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당의 징계위원회는요. 예. 법적으로 엄청나게 그렇게 뭐 어렵거나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관련 사실 증언이나 이런 거 방송에 다 나왔습니다. 그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진정성을 인정받아달라고 해야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런 걸 할 때 네. 언론의 평가가 중요한가요? 저는 피해자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피해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를 통합당이 진정으로 보여줬을 때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이 지켜보겠죠.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예. 김종인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좌클릭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런 분석도 많이 그런 나오고 있죠. 비판도 내부에서 있고 또 이번에 가서 무릎 꿇은 행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이제 조율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는가 이런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개인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뭐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떤 의제를 계속 확산시킨 부분이라든가 네. 통합당의 뭐 기본소득 논의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맞는 복지 논의를 가져온 부분은 긍정평가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비판적이냐면요. 박근혜 대선 후보와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드는데 일조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여당에서 경제민주화 실천 의원 모임까지 만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 의원들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다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거기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다음번에 공천 못 받거나 스스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반성하겠다라고 하거나 정계를 떠난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이 지난번 선거할 때도 경제민주화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얘기는 지금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또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 이게 김정인 위원장의 말이 선거나 국면을 위한 어떤 발언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정말 실천해야만 되는 과제라고 보고 있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당의 행보를 좀 유심히 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다음 주제로 일단 오늘 너무 일본 시간이 주제를 많이 지나고 했네요. 있습니다. 이미. 예.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이 발언이 어떻게 법안과 당의 정책들로 만들어질지는 저희는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자, 중국의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지금 서훈 안보실장의 초청을 받아서 내일 우리나라에 지금 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전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우리 외교안보는 좀 쉬운 영어로 한번 나눠서 예. 첫 번째 열쇠말 양재츠 정치국 위원이 어떤 인물이길래 지금 중국은 공산당 지배 체제이잖아요. 그렇죠. 중앙 정치국이 있습니다. 이제 주요의 어떤 정책을 결정한 핵심 권력 기구인데 네. 시진핑 추석을 포함해서 총 2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 한 명이 양재츠라는 네. 인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네요. 예, 그래서 네. 사실상 외교 사령탑이다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죠. 우리나라 청와대의 서훈 국가안보실장 초청으로 21일에서 22일 부산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중국의 어떤 외교 전략이라던가 대한국 메시지를 들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강경화 장관이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시진핑 추석 방안 추진 여부에 대해서 물었더니 양국의 전략적 동반장 관계가 격상될 것이다. 만약에 방문을 한다면 지금 우리 중국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 현안이 현재 상황이 전략적 관계죠. 그렇죠. 예. 이제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양재츠란 인물이 오면서 우리나라와 함께 어떤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열쇠말은요. 미중 갈등 사이에 낀 한국입니다.
네.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뭐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경제적으로 1, 2위 아주 가장 중요한 두 국가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대외 의존도를 보나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거라던가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연관이 깊은데요. 문제는 지금 미중이 신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주식시장 언급할 때도 미중 갈등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무역 그렇죠. 전쟁도 하고 있고요. 네. 또 기술 문제, 뭐 최근에는 뭐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논쟁 등등 그렇죠. 사사건건 부딪힌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양재치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한국의 입장은 뭐냐? 중국의 입장은 이건데 당신들은 어떡할 조금 거냐? 단순하게 말하자면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는 것은 일부분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희소식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복잡한 외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숙제를 던져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를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정부의 입장,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이 경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아까 말한 것 중에 핵심은 미중 간의 갈등 속에 끼어 있는 한국이 네.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아주 살벌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줄타기 외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기존의 미국과 떠오르고 있는 중국, 견제하려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경쟁에서 한국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그냥 물어보러 오진 않을 겁니다. 한국이 어떤 입장이냐. 지금 아까 말했던 무역, 화웨이, 홍콩 보안법, 남중국해 걸린 게 많네요. 이런 모든 네. 문제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데 한국이 우리 편을 들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중립적인 위치를 할 것이냐 이렇게 단순히 묻는 게 아니라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섣부른 답안은 피해야 된다. 외교가에서 우리가 NCND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게 배워왔죠. 예. 그런데 이거를 조금 제대로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해야 된다. 한국 네. 정부가. 그렇지만 정신줄을 꽉 잡고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 줄타기라는 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얘기를 하는 것이 언제부터 한국과 중국이 이런 관계가 되었느냐.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후진타오 주석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격상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은 전략적 동반자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면에서 양국이 더 많은 관계를 가지는 건데 그만큼 지금 10년이 지난 세월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그런 것인가? 사드 사태를 보면 여전히 한국과 중국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방한한다면은 냉각된 어떤 사드 사태 이후에 한중 관계를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건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부담을 들고 와서 요구를 할 것인데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외교안보 라인이 재편이 됐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서훈, 박지원, 이인영, 서지영 그렇죠. 라인에 이어서 최근에 외교가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외교부 1차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최정건 차관인데요. 네. 최정건 차관이 평화기획비서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축사라든가 최근 이인영 장관이 미국의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 그리고 중국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보낸 발언을 쭉 종합해 보면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대화는 계속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간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밀고 당기기도 중요하지만 남북 관계를 위해서 중국과의 어떤 협력적 관계, 건설적 관계를 중요한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가 지금 뭐 부침을 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기 내에든 북한을 설득하든 압박하든 하려면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하고 싱하이민 중국 대사의 대화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이른바 먹아보. 무슨 말입니까? 이인영 장관이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을 가지고 해결. 북한과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8.15 광복절 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평화경제 생명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어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로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에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대북관계라든가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을 중국과 잘 설명을 하고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꼭 덧붙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미 동맹 부분은 놓칠 수 없는 끈이다. 지금 아마 뭐 전당대회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다면 만약에 민주당이 된다면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 외교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이 우리는 트럼프처럼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 보호비 달라고 위협하지도 않겠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평화적인 외교적인 걸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중국과 아무리 가까워진다 한들 중국과 북한의 관계만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시계를 계속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은 또 다른 하나의 한 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밀접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한마디만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조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렇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미국 네. 대선이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안보라인 이번에 재편한 것이 그런 흐름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측면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최종건 차관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최연소 차관이네요. 네. 46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물인가 쭉 봤더니 평화체제 구축을 계속 강조했던 인물이에요.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시죠.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계속 설득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해 봅니다. 네. 아유,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중요한 아이템을 하나 오늘 못 다루게 되네요. 내일 또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